기가 막힌 일이 인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재미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주버님 같으시고 아주 철없고 생각도 없고 좀 막무가내 보이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꼰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게 가단기나 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우리 시부모님을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장남이 우리 시부모님 밑에서 나왔지 싶을 정도로 생각도 열려 있으시고 성품도 무척이나 좋으시더라고요. 잘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가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여수에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잘 버틸 자신이 없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희 집 가장이고 그때는 저도 결혼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일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 가야죠. 그래서 신혼집 잡은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떠난다니 매우 아쉬워했었어요. 저도 연고지도 없는 여수로 이사까지 해야 해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번. 집을 구할 때는 당신의 명의로 하자. 어차피 자신의 집이니까 혹시라도 이사 갈 때나 부동산 처리할 일이 있으면 나보다는 집에 있는 당신이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진명이 나야 상관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가장의 명의라는 건데 아이 명의가 뭔 상관이야? 나는 아무 상관 없어. 여기까지 나를 믿고 이사와 준 선물이라 생각해준 진명이에 저도 해준다니 저는 좀 좋았어요. 남편이 저를 이만큼 믿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신뢰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타지에서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남편 하나를 믿고 의지하며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생활도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니, 어느 날 경찰, 김민수 씨 집이죠. 다 알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 있나요? 김민수 부인, 아니요. 집에 없는데요. 일 나가고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 저희 남편을 왜 찾으시는 거죠? 김민수 씨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고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민수 부인, 언제쯤 들어오시죠? 사기요. 저희 남편이 무슨 사기를 쳤는데요? 경찰, 그럼 저희 남편 잡혀가나요? 경찰, 일단 만나면 서로 가야 합니다. 직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김민수 부인,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해결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경찰,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 얼마나 착한데요? 사기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김민수 부인, 전 그때 참 멍청하게도 남편이 지은 죄보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사냐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던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잘 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손에 물이 묻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얼마나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했고 남편이 사기꾼일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남편은 퇴근 시간이었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때 걸리겠구나 하며 마음을 조급하게 했었는데 그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우리는 주택이었는데 남편은 멀리서 집 앞에서 형사들을 만나 신속히 도망쳤고 형사들도 남편을 발견하고 쫓아갔어요. 저는 제발 잡히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남편은 학창시절에 달리기 선수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도망가서야 했는지요. 그러다가 잘 도망쳤어요. 집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신혼생활 전부였어요.
남편이 잡히지 않자 형사들뿐만 아니라 사기친 사람들도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난리를 쳤던 탓에 저는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남편이 미래까지 내다봐서 이렇게 일을 계획했던 겁니다.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남편이 돈이 많고 잘 나가서 많은 부러움을 받았었어요. 은혜는 좋겠다. 남편이 돈도 많지, 사정하지 잘생겼지? 넌 정말 축복을 받았어. 그게 무슨 축복이야? 너도 결혼 잘했으면 참 하지만 나는 시댁이 없잖아. 그게 무슨 단점이야? 완전 장점이지. 시댁은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 나는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좀 그래요.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난 정말 그게 하나 부족하다고 느껴요. 남편은 혈혈단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라 혼자였어요. 친척들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혹시 자기 생각만을 생각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혼자인데도 자신을 지키느라 고생하는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일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며 넘겼었어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고 결혼한 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 결혼이 한순간에 꼬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당시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자 엄마는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아직 소식 없어?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애가 태어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이대로 남편 없이 애를 낳고 혼자 키워야 할까 싶어. 어떡해, 너무 걱정돼. 돌아올 거야. 기다려보자. 김서방이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는 진심이었어. 돌아올 테니 기다려보자. 그때 큰 결심을 해서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줄 알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평생 괴롭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헤어지는 것 빼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해보니 연애할 때 남편에게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었어요. 자기야, 갑 이방에게 옷을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사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 차도 바꾸었네.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하지 않았어? 직원도 없는 사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 분기별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사업을 몰라서 그래? 다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도 무슨 사업하는 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알지.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브로커는 서로를 돕는 역할로 수수료뿐만 아니라 매출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거 알지? 그래, 그럼 사업하려 할 때 미초는 어디서 나와서 한 거야? 좀 벌고 사업을 시작한 거야?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동네 유지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풍족하게 지냈어서 부족하지 않게 자랐고 돈도 많아서 당신 혼자 풍족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나는 남편 집이 원래부터 동네 유지여부 없이 자랐다고 해. 그 돈을 사업 미천으로 활용했다고 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엄마도 보고 경제력 되고 직업이 탄탄하다고 해서 흡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땐 모든 게 시작되었어.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종목은 파이프였다고 해요. 거래처를 형성해 나갔지만 회사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고 나니 계약했던 거래처들이 다 등을 돌렸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 파이프 공장의 사장님을 위해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인에게 제의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지인에게 파이프를 거래하면 어떨지 제안했고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 지인에게 파이프 회사 소개와 함께 파이프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수차례 미팅을 하고 조율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래를 협상하여 선납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도만 들으셔도 남편이 일을 잘한다면서 많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이때부터 꾸며가는 것이었네요. 김민수 씨가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정말 많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그러면요. 예정대로 파이프를 제작하여 배송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다 마친 후에 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작업을 이미 다 마무리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서 오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계약의 모든 부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파이프 공장 지인에게 알려주며 동료가 계획한 사기 작전에 가담했어요. 계약 내용이나 회사 소개 같은 것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이게 의외로 남편은 파이프 공장 사장 지인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어서 자신이 파이프 회사 사장인 양 동료를 속이고 파이프 공장 사장에게 사업 공유를 한다고 속이며 모든 정보를 도용해 갔고요. 공유가 잘 되면 수수료를 챙기려고 했어요. 마치 파이프 공장 사장인 것처럼 좋은 부자재를 사용하려 했죠. 엄청 싼 금액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주문한 것입니다. 파이프 공장 사장님께서는 다른 단가를 제시했고 두 회사가 각기 다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단가를 조작해서 서로의 회사의 계약서를 위조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파이프 공장에서는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았고 건설회사에서는 파이프 제작 비용 명목으로 일부 선납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두 사장님들은 모든 정보가 서로 일치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속여 안심시키는 것이 남편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몇 년밖에 못하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됐는지 이런 고통은 제 팔자 탓입니다. 결국 제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일도 하며 아이를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익숙한 듯한 형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연락 거부나 집에 돌아온 것을 물어보는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 씨,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세요. 얼른 오시고 천천히 경찰서로 오세요. 김민수 씨를 잡았습니다. 네, 제 남편이 맞나요? 세상에, 언제 잡혔나요? 제 남편을 청해요. 예, 아주 잘 알기에 서둘러 얼굴을 봐주세요. 원래는 따로 연락을 안 들렸는데 김민수 씨가 집으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을 정리하느라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인간이라서 낯짝 들을 수 없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른 것 같아 보인 님으로 가겠습니다. 남편이 잠수를 쳤던 것이 3년 전이군요. 망태였습니다. 부랴부랴 자녀를 옆집에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인간아,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왔니?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나 혼자 자식도 키웠단 말이야. 뭐, 당신이 임신했어서 자식을 낳았어.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고. 아, 난 그것도 몰랐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손에 수갑이 묶인 채 오열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고소한 사람들이 다 와서 남편을 쥐어뜯었고 한순간에 경찰서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저는 또한 남편 없이 3년을 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6년 뒤에야 남편의 얼굴을 집에서 마주 볼 수 있었어요. 자기야, 낳은 딸을 안고 남편은 오열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고생만 시켰나 봐. 일을 하다 보니 내 생각이 많이 틀렸구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냥 나가 살아. 나도 당신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남편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도 하지 않더라. 이대로가 편해.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따로 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반속 많이 했어? 절대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믿어줘, 진짜야. 남편은 집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니 며칠 만에 금세 일자리를 구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생산직이 있고요. 제가 나가서 따로 살라고 구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능구렁이가 한 마리가 남편 몸속에 있는지 아주 능글맞게 넘어가더라고요. 오늘만 머물러주면 내일 아침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요. 다신 속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저쪽 방으로 가서 잘 거예요. 그곳에서 마치 죽은 듯이 지낼 테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지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쪽 방에서 우리 딸과 잘 지내면서 여러분은 편하게 쉬세요. 아이도 아빠가 와서 기뻐했고 놀이를 즐기고 싶은데 아빠가 하니 참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힘든 일과 세탁, 요리 등을 다 남편이 처리했고 열심히 일해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왔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고 열심히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술과 담배도 싹 끊었다고요. 제가 남편이 있으니까 편한 점도 있었어요. 굳건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때서야 정식 부부가 된 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옛말이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개벌남 못 주는 말, 그때 느꼈어요. 남편은 다시 속이기를 시작했죠.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다방 사장님이 저를 막아 세우더라고요. 김 사장님 와이프 되시죠?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들어오실래요? 저요. 저는 김 사장님 와이프가 아닌데요. 제 남편은 사장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 봐요. 아무 소리세요? 김민수 사장님 와이프 맞잖아요. 왜 오리발님이세요? 왜요? 외상값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네? 외상값이 그 사람이 외상값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얼마인데요? 저는 이해해 드려야겠네요. 인간은 다방에서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며 매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시도록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급은 모두 저에게 주며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돈이 없어 사기를 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방에 있는 외상값을 갚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 출입을 제한하여 주변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다방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왜 장부를 작성했고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저한테 바로 연락하도록 했고 남편은 영원히 다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실들을 숨김없이 말하려 했으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투가 필요할지 아나요? 이것 사러 나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니 내가 일부러 생각해서 준비해 온 거니까 알뜰하게 사두지 말고 쓰세요. 조금 팍팍 사용하더라도 괜찮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쓰레기 봉투랑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장바구니 있잖아요. 그것 가져왔어요. 솔직히 표정 관리도 전혀 못한 채 고민하던 중 시부모님도 황당하다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버님 얼굴에 주먹을 내리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생각이 나서 놀랐어요. 나 스스로도 얼마나 센스가 좋은지 감탄했어요. 쇼핑하러 갈 때마다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생각이 나죠. 남편이 출근할 때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지 없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혹시 남편이 저희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도 팔지 않았고 전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희를 들키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저희를 찾았더라도 남편이 도망간 것 같아 남편의 행방을 물었고 저희도 남편을 버리고 온 게 사실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우리가 남편을 버린 날, 남편도 그때 출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죽었는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그런 쪽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딸에게는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사기꾼의 전과자라는 것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거기 일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어. 우리만 여기 살아도 돼. 아빠는 너무 외롭겠다. 아빠는 아무래도 거기서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또 교대 근무라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엄마가 가지 않기를 말했어? 에이, 그래도 아빠니까 한 번은 와 봐야지. 우리 집은 이자하. 아빠는 한 번도 안 와봤잖아. 너 없는 동안 왔다 갔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 알았지?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는 말 안 들려고. 나는 우리 딸을 엄청 가르쳤어요. 이사 올 때 우리 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뼈 빠지게 버려서 거의 우리 딸 학원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아이도 잘 따라옵니다. 주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결국 좋은 서울에 있는 여대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덧 30을 훌쩍 넘기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탄탄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집안의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여유로운 집이더군요. 게다가 결혼 상대의 직업도 좋으시다고 해요. 저희 집에 예비사위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 우리 애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나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잘생기고 있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미남인지라 다행히 좋은 점만 닮았어요. 아유, 그래요. 아빠를 닮았네. 말씀이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들어보니 집안에는 질산이 많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품위 있으시고 정의와 명예를 우선시하는 분입니다. 그 많은 돈은 모두 우리 엄마가 벌었어요. 엄마가 사업을 하셔서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부인, 어머니, 은고생을 많이 하셨겠군요. 나도 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살림만 들리면 된다는 말에는 좋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랬군요. 괜찮아요. 엄마가 예전부터 저를 결혼하면 준다고 했던 집이에요. 아버지는 형사로서 법적인 문제를 깔끔히 처리하시는데요. 이미 증여세도 다 냈고 명의까지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집이 된 지금부터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즐겁게 살림 즐기세요. 법적인 문제는 벌써 다 정리한 것 같아 대단한데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아는 형사님이 아니시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제 아버지의 성함은 장으로 시작해서 문자 숫자로 끝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말 아버님의 성함이 장문자 숫자라고요? 아이고, 세상 일은 설마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남편을 찾고 있었던 그 형사님이었고 인테리어 사장으로 자신을 속이며 다니며 사기를 쳤던 그때부터 우리 남편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님이었는데요. 저희 집에도 자주 오시고 저와도 많이 만났던 형님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매 한 푼 찾아와서 저희 끄고의 생계까지 관리해주고 계시는 형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잡으려고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며 뜸해졌거든요. 수년간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서 우리를 잊지 않았을까도 싶었어요. 그러다가도 혹시 견해 끼던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이가 너무나 듬직하고 멋지고 정말 탐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곁에 없는지도 몰랐으니까. 그 다음 날 제가 딸의 손을 꾹 잡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넬은 아빠의 이야기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그게 사돈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이 운하더라고요. 정말 그 형사님이 아빠를 잡으려고 하던 그 형사님이랑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좀 더 말아야 했는데 아빠가 못나서 학계를 맡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잖아. 이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 왜 그랬어? 저도 딸과 함께 밤새 울었고 부은 눈으로 다음날 출근했어요. 제가 형사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를 잊었다 해도 언젠가는 생각날 거예요. 형사를 범죄자와 사돈을 맺게 하는 건 좋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비 사돈이 될 형사님과 만나 그동안의 시간을 다 전했어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 남편이지만 저도 같은 가족이니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마음을 접을게요.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 자식 일로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범죄자와 사돈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당연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타까워요. 제 딸은 제가 다독 일게 죄송했습니다. 범죄자와 사돈은 절대 맺을 수 없으니깐. 혹시 이혼할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형사님이 이 결혼을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었으나. 이혼할 생각 있죠? 저는 그 인간이 처음 사라졌을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인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과 같아요. 그거 자야 되네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 송달을 이용한 이혼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니 남편 없이 오래 시간을 보내왔는데 거의 남남이 아니신가요? 게다가 지연이가 모르는 일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김민수 씨를 만난다면 잡아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기꾼을 잡아가서 꽁꽁 묶어두고 바깥 세상으로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또한 사기를 저지를 사람입니다. 제발 좀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요. 충분합니다. 아이가 혹시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면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도 멀어져 있어서 애들의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원이가 상심이 너무 커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인 이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마음속에서는 가족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과거를 잊고 애들의 결혼만 잘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형사님을 만나길 잘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책을 찾아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알았어요. 직급도 꽤 높아져서 우리 남편 사건을 다른 후배에게 넘겼던 거였어요. 예비사돈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젠 그러세요. 인간이 결혼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원수 같은 인간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니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저희를 찾게 되었냐면 제가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생산직을 할 때 동료들이 종종 다치게 되어서 제가 불안해서 들어둔 보험이었죠.
그때 꽤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완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험은 일정 금액을 낼 시 100세까지는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까면서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볼 텐데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당황스러웠어요. 피보험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보는 돈이고 한 번에 만든 계약자는 저라고요. 그럼 제 허락만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의 허락이 왜 필요한가요? 모든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계약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인간의 행방불명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 인간 흔적을 찾으면 내가 잡아쳐 놓겠죠. 그럼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봐도 될까요? 해보세요. 그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이 제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제가 전화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부은 돈인데 해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행방불명이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언젠간 남편을 찾아 해결하자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그 인간이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수사가 미흡하여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험을 해지한 후에 보험상담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오랜만이야. 여보, 잘 지내?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형사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요즘은 뜸하지만 곧 연락해 보려고 했어. 아, 지원이는 어디 있는지 알려줘. 빨리 자수해. 우리 지연이 생각한다면 빨리 자수해. 깜빡이, 얼마나 힘든 곳인데 자수를 하라고 하냐.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나 왜 내 보험을 끊으려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유용한데? 그걸 해야만 해. 해약 못해. 내가 그 돈을 받고 있는데 돈 없이 살래. 우리 딸 시집 가야 해. 내가 당신의 보험 돈을 빼서 우리 딸에게 주고. 시집 가려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딸이 몇 살인지 세워보면서 살긴 하니 당신한테 가지고 중에도 없지? 겨 한다고. 그럼 아빠가 필요하겠네. 내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니, 여기 올 거 없어. 그냥 경찰서 빨리 가서 자수해. 그게 우리 딸을 위해 주는 거야? 남편은 제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전화를 말없이 끊었어요. 괜히 보험사에 전화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게 더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작은 립에 살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사이예요. 저는 차마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기도 하지 못하고 설명도 못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동네에 낯선 남자가 왔었는데 저희 집까지 오셔서 누구신지 물으시던데요. 아버지로 보이시네요. 제 연이 시집가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요. 결혼식을 해주시려고요. 네, 맞아요. 우리 딸이 시집가는 건 지켜봐야 하니까 왔다고요. 못난 아버지라도 딸이 시집가는 건 지켜봐야 하니까요. 부자의 가정으로 시집가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시는군요. 딸이 잘 생겼는데 아쉽다고 해서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시냐고요? 네,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좋아한다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딸이 어떤 집에 시집 갈지도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다 아신다고요. 이 동네가 좀 크잖아요. 그런 걸 전부 아니까요. 그 의류 브랜드 집이죠. 정말로 좋으시겠군요. 정말로 좋아하실 거예요. 결혼식 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모실 테니까 그때 못한 이야기들을 해보세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그 말에 신이 났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나야.
지연이가 시집가는 집이라던데 나도 좀 알려줘. 저희 집을 찾아온 남편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에는 무릎 꿇고 빌었는데 이젠 다짜고짜로 본론을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가 당장 나가. 지연이 온 후에 나가야 해. 아이 가거나 가긴 하는데 그러는 말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시댁이 부자라면 나도 좀 턱 보자. 그 브랜드 맞아. 사돈한테 내 합의금 보태달라고 해야겠다. 상견례. 언제야? 거기에 왜 왔니? 어떤 자격으로 오신 건가요? 평생 숨어 살았으면 앞으로도 숨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좀 덕을 보게 해야겠다. 상견례 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모두가 사위 회사로 쫓아갈 거라고 하니 이러한 협박 기술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고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심한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때 머릿속으로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늦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잡힐 거예요. 어제도 형사가 와서 갔던데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자라고요. 그날 깔끔하게 입고 삼겹살과 내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근데 어제도 와서 갔었어요. 이상하네요. 스스로 거의 안 깼네요. 들었는데 알았어요. 제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 제대로 받고 지원이한테 말해줄게요. 남편을 바로 돌려보내고 저는 사돈이 될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한 대로 일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예정된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은 어디서 또 사기를 쳐서 사왔는지 말끔히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부인과 예비 사위가 먼저 와 계셨어요. 아유, 일찍 오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일찍 왔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 아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길로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결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이라 긴장되고 잘 몰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서툴러요. 하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죠. 우리 때도 이랬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결혼할 때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많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모두를 다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족한 점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아유, 정말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두 집안의 결혼이라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현명한 의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한정식집이라 음식까지 다 나왔어요. 니는 오시기로 했어, 남편이. 물었는데 그런데 바깥 사돈께서 오늘 못 오시는 건가요? 음식이 나왔는데 빨리 오셔야 할 텐데요. 그때 문이 열리며 예비 사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김민수 씨? 나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줄은 몰랐는데 이놈 드디어 잡았다. 예비 사돈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돈이라는 사도 맞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비 사돈은 바로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고 같이 온 부와 경찰들한테 남편을 넘겼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온 자리이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야, 공소시효 1년 남겨놓고 겨우 잡았네. 내 놈이네 발로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네. 당도 알고 있었어. 나를 잡으려고 일부러 더들 만든 거냐고? 어떻게 가족이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보내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족을 좋아하시네. 당신은 나를 가족이라 생각해서 결혼할 때부터 나를 속인 결혼 생활의 반이 되어 다니고
아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젠 들어가서 나오지 마,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남편이 잡혀가는 걸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남편은 조사를 받았고 순차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해질 때까지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는 변호사에게 갔죠. 변호사님, 남편을 찾았어요. 그래서 공시 송달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빨리 남편과 이혼하는 게 목표거든요.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협의 이혼이 제일 빠르죠. 그런데 남편이 협의를 해줄 줄은? 줄을 잘 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역시 남편은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그 인생에 적을 찾아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놓아주지 않겠지요. 하긴 다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지인도 모두 사기쳐서 말아먹고 형제도 없는데 저까지 놓으면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복역 5년이 나왔고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딸의 결혼을 진행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다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형을 살게 되고 저와 이혼을 한 상황에서 출소하면서 저를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징글징글하게 전 남편은 출소했습니다. 내쫓겼고 남편은 아주 흐느끼며 그때 끌려갔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문이 없었는데 어느 날 유난히 추운 겨울날에 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 때문이죠. 다름이 아니라 김민수 씨가 노숙 생활을 좀 했고 그러다가 추운 날씨에 돌아가셨습니다. 우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시신을 인수하시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혹자의 집에 시집간 터라 결혼하기 전부터 전과자인 아빠를 지우고 싶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인간의 시신을 인수하는데 정말 망설여졌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장례까지 치르면 전과자의 딸이 된다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자식이니까 딸이 너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을 했어요. 더불어 그의 가방을 전해 받았는데요. 그 가방 안에는 저와 딸을 향한 사죄의 편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반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그걸 지킬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살았는지 그의 인생이 참 불쌍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과감한 결정을 내리세요. 저처럼 인생 전체가 괴로워지지 않으려면 부디 현명하게 과감히 이를 결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이, 육신이 먹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